인사 나누게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뭐, 잘 지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죠, 이거. 보충 자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지문인데, 요게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내가 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게, 주택임대차, 그다음 명의신탁, 집합건물까지 키워드를 다 정리해가지고 나눠드린 거거든요. 요걸 위주로 하고, 요걸 이렇게 접으면 교과서가 돼요. 이렇게. 소책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읽으시라는 거거든요. 요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가 그 교재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좀 정리해 드릴게요. 마스터북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좀 확인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우리가 여기도 3, 4주, 3개월을 해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2주는 내가 빼려고 그래요. 나중에 강의 계획서에서. 원래 2주 동안은 지금 요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요 프린트를 나눠드린 걸 2주 동안 민법 총칙 물권 계약법까지 제가 이론 정리만 할 거예요. 요걸 가지고 한꺼번에 나눠준 다음에 다시 한번 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요걸 먼저 한번 정리를 내가 하고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거꾸로 가는데 이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은 우리가 정확히는 위에가 뭐가 있는 거죠? 민족 너무 높이 잡았네. 그 다음에 물권법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계약법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특별법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특별법은 원래는 15% 내에서 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문제는 6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요. 6문제가. 요게 75번부터 해가지고 80번까지 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 거의 맞아요. 75번부터 80번까지. 그럼 이 6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될 게, 4문제 이상은 맞춰야 돼요. 4문제 이상은 꼭 들어와야 되거든요. 4문제는 꼭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걸 하나, 이게 목표예요. 근데 공부를 좀 잘하면 6문제까지 다 마치더라고요, 이걸요. 이게 근데 뭐 한두 개 나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4문제는 뭐 마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특별법 그러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주임법을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 두 번째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 그래요. 여기는 포인트가 주택이에요. 사람이 사는 주택이고, 여기는 줄여가지고 상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상가 건물이에요. 근데 이 상가 건물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요 주택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상가 건물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 수 있는 상가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등기 같은 건 안 돼요. 이 미등기 건물 같은 경우는 안 되거든요. 반드시 사업자 건물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게 순서가 바뀔 때도 있긴 해요. 지금 우리가 나눠드린 건 내가 이 순서로 갈 거거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고요.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가 나와요. 이게 담보가등기, 다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가담법 그래요. 줄여가지고 가담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인데 94년도 이후는 잘 안 나와요, 이 문제가. 아니, 쓰지 않아요. 잘 안 쓰는데 우리 시험은 한 문제가 배정이 되죠, 이 문제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전 이걸 그냥 집합건물법 그래요. 집합건물법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거의 좀 비경제적이에요. 이 집합건물법이. 조문도 99개에다가 시행령까지 넣으면 거의 200조에다가 판례 같은 경우도 100개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경제적이죠, 이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부실법이라 그래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부실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요걸 우리가 명의신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수는 얘가 두 문제가 되고 얘가 하나, 그다음에 여기가 하나, 얘가 하나, 얘가 하나 이렇게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근데 지문 자체가 한 개가 돼 있어요. 한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면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교과서 안 봐도 되는데요. 일단 요걸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 보이죠? 요거 들고 다니면서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보기 전에 요걸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그 민법상에 올라가면 민법상에 가면 임대차라는 거 있지 않아요?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 임대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민법상 임대차에서 그 임대차라는 건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데요. 여기는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임대차 대상이 돼요. 여기는 다 돼요. 주택도 되고요. 상가 건물도 되고요. 점포도 되고요. 기타 등등 다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무제한이죠. 근데 여기 민법에 가지고 있는 이걸 한번 봐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요 임대차는 계약이에요. 그럼 계약이라는 건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매도인과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만 주장이 되고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하잖아요. 물권은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누가요? 을이라는 사람이 요 사람이 누구죠? 임대인. 이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뭐 보증금 얼마에 차임 월세를 얼마를 내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일정 기간 이렇게 2년간 살고 있었어요. 약속을 한 거죠. 2년간. 근데 갑자기 주인이 바뀔 수 있잖아요. 1년 살았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이걸 우리가 신소유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얘를 우리가 양수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수인 받는 사람 양도인 되는 거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 이 새로운 소유자인 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이걸 대항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일단 대항력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가장 큰 게 하나,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요 기간이 있잖아. 2년간. 그럼 1년 살았으니까 1년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 기간 약속한 기간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주장할 수 있냐?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존속 기간이 만료돼요. 기간이 만료가 되면 뭐가 나오는 거죠? 대항력일 때 그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이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대항력이라 그래요. 요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대항력 그러거든요. 근데 임대차는 생각을 해보면 계약이거든요. 자기들끼리 계약. 그럼 당연히 요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은 없어요. 다만 민법상 임대차이더라도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임차권도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 621조 조문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621조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양 당사자 특히 임대인이 반대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도 뭐 할 수 있어요? 임차권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란 게 있거든요. 그럼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새로운 사람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권화가 된다 그래요. 이걸 물권화. 물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화자라는 게 물권처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임차권 등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임대인이 반대를 해버리거든요. 임대인이 무조건 임차권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반대를 해버리면 못해요, 이걸.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토지예요. 갑이라는 사람이고 이 토지를 빌렸습니다. 누가요? 을이. 그럼 이 사람이 임차인이거든요. 그럼 임차권 등기는 안 됐어요. 임차권 등기는 안 됐는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올린 거야. 건물을 신축한 거죠. 이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한 거야. 건물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더라도 건물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력이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건물 보존 등기라고 저는 그래요. 줄여가지고 건물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면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민법상 임차권은 대항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 하나, 두 번째는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대항력이 있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그 특별법이 바로 뭐냐면 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게 된 거죠. 이걸 줄여가지고 주임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는 상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긴 주임법이니까 주택이잖아요. 주택만 대상이 돼. 민법은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긴 주택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이에요. 여기는 상가 건물이라고 돼 있죠. 얘는 상가 건물만 적용되는 특별법이에요. 만약에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이 임대차를 적용하겠지만 규정이 있으면 우선 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오니까 요게 1980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 주임법이. 그래서 주임법의 저희를 알아야 돼요. 지금 대항력이 없죠. 그럼 제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1980년은요. 주택보급률이 60%밖에 되질 않아요. 그럼 내가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데 2년 살기로 했는데 1년 살다가 갑자기 주인이 바뀌니까 나가주세요. 그러면 이 임차인 나갔을 때 어디에 가서 방을 구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이 특별법을 만들면서 임차인도 대항력을 갖게 하자. 이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임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다 그려볼게.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래서 첫 번째가 대항력이에요. 이 대항력. 우리 시험은 대항력에다 거의 포진을 한 문제 냅니다. 꼭 한 문제를 내고요. 판례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4년 뒤에 나오게 된 최우선 변제권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최우선 변제권이 나오게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 대항력이라는 것은 요것은 언제 나오냐면 다 나와요. 매매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경매에서도 대항력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요 우선 변제와 최우선은요 경매만 나와요. 매매에서는 절대 못 쓰는 단어예요.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됐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여기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예요? 경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고. 자, 예를 들어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잖아요.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가 을이 누구라는 거예요? 임차인이요. 우리 주인공.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매매로.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여기가 뭘 갖추면 여기를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매매죠. 이거 매매. 그 다음에 하나는 요거에 이제 갑의 집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요렇게 낙찰자가 경매로 이걸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로. 그럼 이 친구가 인주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좀 조심해야 돼요. 요 임차인은. 이건 누구나 써먹어요. 경매입니다. 경매는 앞에가 저당권이 있으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낙찰자는 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뒤에 있으면 무조건 다 죽어요. 이건 대항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말소 기준 권리 앞에 혹시 여기가 을이 임차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주택을 인도 주민등록을 갖추면 요 앞에 있는 요건 대항력이 있고 여긴 인주를 갖춰도 대항력이 없어요. 즉 여기는 달라요. 매매는 여기가 저당권이 있잖아요. 여기 병이 저당권이 있다는 건 말소 기준 권리죠. 경매에서는.
근데 매매는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에서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럼 매매가 됐다, 저당권 뒤에 임차인이 있다, 그래도 대항력이 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경매가 되면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란 특별법이 하나 더 적용돼요. 여기는 여기까지만 적용되고 끝나지만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돼서 말소기준권리 앞에 있냐 말소기준권리 뒤에 있냐에 따라서 대항할 수도 있고 대항할 수 없는 케이스가 나와요. 말소기준권리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써먹어야 돼요.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중개사법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봐요. 이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낙찰자가 깨끗한 물건을 낙찰을 받는 거냐 아니면 뭔가 책임져야 될 권리를 인수하느냐, 책임져야 될 권리와 책임 안 져도 되는 권리를 나누어 주는 기준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 하고, 그 말소 기준 권리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민법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를 저당권만 따져요. 저당권이 가장 앞에 있는 애. 그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여기가 저당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얘나 얘가 저당권이지만 가장 앞에 있는 애. 이 저당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대항력은 매매에서도 대항력, 경매에서도 대항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권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예요? 경매에서만 나와요. 물건이 경매당했어요. 거기서만 나온다고.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 자, 그러면 요걸 먼저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좀 하자고요.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요름이 오늘 이 시간에 정확히 알고 가도 엄청나요. 얻어가는 게 많다고. 나머지 특별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권리적 거리일 뿐이지. 그러면 주임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대항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항력은 뭘 갖춰야 되나요? 그랬더니 주택을 인도받고요. 플러스 뭐예요?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주민등록이 전입신고거든요. 그래서 주택에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면 요걸 뭐라고 그래요? 다음 날부터예요.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들어가요.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등기가 안 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우선 변제권을 제가 나중에 구별을 좀 할 건데요. 우선 변제권은 주택을 인도받고, 이거 줄여볼게요. 여기를 줄여가지고 저는 인주를 하거든요. 인주, 다음날 0시. 이렇게 와요. 인주, 다음날 0시.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플러스 여기는 확정일자라는 게 있어요. 확정일자라고 해서 그 임차권 임대차 계약서 있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공증사무소 같은데 법원에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계약을 했습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도장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락대금에서 누구보다요? 후순위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 거예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가 최우선 변제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우선 변제권은 인주가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소액이 있어요. 그래서 인주 소액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인주 소액은 뭐라고 했냐면 선순위보다 그래. 선순위 보다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 그래요.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가 핵심이에요. 주택임대차는.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대항력을 가지고 시험을 내는 거죠. 대항력을 가지고. 자, 그럼 대략은 이해는 되냐고 물어보면 이해 안 해도 괜찮거든요, 아직은. 근데 판례가 좀 어려워요, 이 판례들이.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정리를 해서 보자고. 요거 한번 볼 수 있나요? 이걸. 그러면 자, 첫 번째 한번 봐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것만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 판례를 눈에 익혀야 돼요. 이 판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판례가 한 20여 개는 꼭 필히 알아야 되고요. 좀 충분히 안다 그러면 한 50개까지도 알면 좋은데 시험 그 한 문제 맞히려고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니 알아야 돼요. 나중에 나가면 다 써먹어요, 이게. 자, 한번 봐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지금 이게 특별법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 특별법이에요. 그럼 특별법이란 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주택임대차, 이거 주임법 해서 줄이는 거고요. 적용 범위를 예전에 많이 물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약간 뜸하긴 해요. 이 적용 범위가. 첫 번째 주거용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도 된다, 안 된다? 돼요. 그럼 여기서 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할까요? 옥탑 있죠. 다가구, 다세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다세대, 다가구가 있는데, 그럼 다가구 같은 경우는 주인이 하나잖아요. 한 명인데 옥탑도 있고, 원룸 생각하면 좋은데 원룸 있잖아요. 대학생들. 그 대학생들 원룸 같은 거 있죠? 예, 그것도 주거용이요. 전부 일부 상관없거든요. 이것들. 그래서 여기 주거용 건물이라고 할 때 이 주거용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이게 상임법은 안 돼요. 상임법에서는 요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임법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나와야 되는데 무허가 미등기는 사업자 등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이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뭐가 있냐면 외우지 마세요. 안 써놔도 돼요. 인쇄소라든지 담배 가게 같은 경우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거용인데 그걸 약간 개조를 해가지고 앞에다 담배가나 수포를 하는 거야. 또 뒤에다가 사람이 자는 거, 의식주 생활을 하는 거고 그런 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긴 주거용이잖아. 주거용 건물을 그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아까 뭐 담배 가게라든지 아니면 수퍼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 쓰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다 요건 하나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주거용 건물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건물은 언제를 기준하냐면 임대차 계약, 계약 체결시가 기준이에요. 체결시를 기준하고 플러스 이 주거용이라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게 공부상으로만 기준하진 않습니다. 왜 공부상으로만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요? 실질 용도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실질 용도를 가지고 구별을 해요. 아무리 공부상이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일시사용 임대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일시사용 임대차는 여관 아니 우리도 여관에 가면 보증금 얼마를 냈고 얼마 산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기억나요? 연예인들도 호텔 같은 거 살고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1년씩 뭐 살잖아요. 보증금 얼마를 내고 사는데 그 만약에 호텔 같은 경우 만약에 망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가거나 새로운 주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다 적용이 안 돼요. 이것은 요건 상임법에도 같아요. 상임법에도 일시사용 임대차는 이거 똑같아요. 이거 적용 안 됩니다. 일시사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써놓을까요? 우리가 법인이라는 거 법인인데요. 법인은 원칙은 적용이 안 돼요. 법인은요 적용이 안 되는데 회사 적용이 안 되는데 중소기업 있잖아요. 중소기업 예외로 중소기업법 2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법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LH공사라고 하는 거 아나요? 랜드하우지라고 해서 지방공사
요걸 서울 SH 같은 거, SH 같은 거, 기타 등등. 요런 것들은 예외로 적용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에서 큰 기업 같은 경우가 당진에다가 직원을 파견할 때에 그 직원이 숙소할 수 있는 기숙사가 없는 거야. 그럼 삼성이 개인의 집을 임차해 가지고 직원들을 상주시켜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건물이 주인이 바뀌거나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이 주인법이 적용돼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직원들이 내려가 있죠. 그건 적용이 돼요. 보호를 해준다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LH공사는 뭐 토지, 이거 랜드 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 있죠. 서울은 SH라고 하죠. 가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도로가에 뭐 건축중 할 때 SH 이렇게 써져 있는데 지방공사는 다 있습니다. 우리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권, 전라북도, 충청남도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요건 안 돼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상가 건물이었어요. 근데 상가 건물인데 요게 장사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개조를 한 거야. 냉장고 갖다 놓고 싱크도 갖다 놔가지고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다. 그럼 이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주거용 개조는 적용되지 않고요. 만약에 이건 돼요. 근데 아까 주거용 건물이잖아요. 주거용 건물인데 일부를 상업용으로 개조했다. 이건 적용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약간 좀 요게 어디 찾으냐면 포인트를 여기서 찾으면 돼요. 포인트는 상가 건물이었냐, 주거용 건물이었냐, 그걸 가지고 찾으면 적용 범위는 아마 금방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됐죠? 자, 요거 혹시 여러분들 미등기 전세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은 미등기 전세가 많아요. 보증금 없는 거. 아니, 월세 없는 거. 월세 없는 미등기 전세. 월세 없는 미등기 전세요. 하나 더 써볼까? 여기다가 5번. 요 미등기 전세도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적용 범위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적용 범위 이 정도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적용 범위 하나가 정리가 된 거죠. 자, 이제는 대항력으로 가볼게요. 대항력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 요걸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항력 그러면 아까 두 개예요. 대항력은 뭐라고 했어요?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매매가 그다음에 경매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갑의 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저당권이 있는데요. 요 앞에 예를 들면 앞에 임차인이 있을 수 있고 뒤에 을이 임차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인조를 갖췄다. 여기도 인조를 갖췄다. 자, 요렇게 요게 매매가 된 거야. 그럼 새로운 소유자, 신소유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이 친구는 요 저당권 앞에 있죠. 자, 인주를 갖췄단 말이에요.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있고, 얘는 대항력 있나요, 없나요? 요렇게. 있어. 왜? 매매니까. 매매니까.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걸 구별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우리가 저당권이든 앞에 전세권이든 다 써먹어요. 이게.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 여기가 저당권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주인공. 임차인, 여기도 임차인 있을 수 있어. 인주가 있고요. 여기도 인주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금 뭔가 이게 낙찰자야. 그럼 낙찰자라는 건 여기가 뭐야? 무슨 말이야? 이게 매매라는 거죠. 경매라는 거잖아. 이해되나요? 경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요게 지금 저당권이 우리는 경매는 말소기준 권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얘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림이 다르죠. 보인가요? 경매가 넘어갈 때하고 매매가 될 때는 엄연히 달라요. 여기는 경매는 말소 기준 권리가 하나 더 적용되기 때문에 그랬지. 민사집행법이.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요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근데 이걸 구별을 안 해놓으면 얘하고 얘를 구별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계속 헷갈려. 아니 이상하게 저당권 뒤에 있는 놈도 대항력이 있는데 또 어디 가면 또 대항력이 없고 그래 버리니까 이게 경매냐 매매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야 지금. 이 둘 차이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대항력을 볼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항력은 다른 거 없어요. 등기가 왔다야. 그죠?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주인이 바뀌어도 무조건 대항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 그죠? 대항력은. 자, 그럼 여기 이제 대항 요건이 뭐예요? 이렇게 가르쳤잖아. 아이고, 대항 요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항 요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동그라미 주민등록 이걸 합해가지고 뭐라 그래? 인주 그 도장 찍을 때 인주 그러잖아요. 예, 전입신고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옆에 쓴다면 다음 날 뭐라고요? 다음 날 0시부터는 대항력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인주를 예를 들면 5월 1일 날 인주를 갖췄다. 5월 1일 날. 그럼 언제부터? 5월 2일 0시부터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대항력이 뭐야 아까? 대항력. 대항력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대항력. 여기다 써볼까 여러분들 대항력 여기다 쓸게요 그냥. 대항력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제가. 대항력이 뭐라고 하면 대항력이라겠죠? 대항력이. 대항력이 뭐예요? 그럼 1번. 그죠? 그 기간 동안 내가 살겠다. 요게 하나.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기간이 만료가 됐죠. 만료가 된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두 가지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이거지. 새로운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뭘 갖추면? 인주를 갖추면 여기 인주 이걸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대항력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대항력 그러는데 대체 대항력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막 애와대 인주 다음날 0시 대항력이 뭔데 몰라. 하여간 대항할 수 있대. 이게 그 대항력이 그 기간 동안 살겠다는 거고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 돌려달라. 보증금 내놔. 이걸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걸 얘기해요, 지금. 이게. 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매 경매가 나오죠. 매매나 경매는 제가 아까 말한 게 뭐라고 했어? 말소 기준 권리 보여, 이거? 요거 보이죠? 이게 순서 보여요? 이거 지금 이것과 이것은 뭘까요? 여긴 대항력 발생 시기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요 전에 갖춰야 되는 거고 말소 기준을 최우선 저당권의 말소 기준 권량 앞에 대항력이 갖춰야 돼요. 자, 요걸 그림을 그려볼게요. 쳐 봐봐요. 지금 요 그림은 이해가 됐죠? 요 그림은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매매죠. 얘 대항력 있죠? 자, 얘가 이 신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언제 갖췄냐면 5월 6일 날 갖췄어. 5월 6일 날 이 사람이 등기를 한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우리는 인주를 갖춰야 되잖아. 인주를. 그렇죠? 근데 얘가 인주를 5월 1일 날 갖췄어. 얘가 5월 3일 날 갖췄어. 그럼 얘보다 빠르죠. 둘 다. 보여요? 그럼 대항력이 있는 거지. 근데 얘가 만약에 5월 6일 날 등기를 갖춘 얘가 5월 6일 날 전입신고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는 거죠. 그러면 5월 7일 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고 얘는 5월 6일 등기하자마자 대항력이 있어. 권리를 갖게 된다고. 그럼 얘는 얘 날짜가 뒤에 있는 거잖아. 얘는. 무슨 말인지 그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없게 돼버려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대항력이라는 건 이 사람보다 뭐라고요? 무조건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춰야 돼. 인주를. 자, 여기 봐봐. 여기 낙찰자죠. 그래서 이 낙찰자는 누구보다 낙찰자에게 대항하려면 경매로 대항하려면 누구보다 요 저당권 있지. 제일 선순위 저당권. 여기 뒤에 저당권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죠? 얘보다는 뒤에 있으면 안 돼. 얘보다는 뭐라고요? 앞에 있어야 돼. 얘가 5월 1일 날 등기를 했어. 5월 1일 날. 근데 얘도 5월 1일 날 등기한 거야. 인주를 갖춘 거야. 그럼 얘는 등기는 5월 1일 날 등기하자마자 바로 효력이 있는 거거든. 근데 얘는 뭐야? 인주를 갖추면 다음 날 0시죠. 그럼 정확히는 며칠이야? 5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시간차로 보면 얘가 더 빠르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얘는 대항력이 없고 같은 날짜이더라도 얘는 대항력이 있는 거죠. 앞에 있으니까. 이 그림 이해되나요? 이 그림 이해되면
많이 한 거야. 엄청 한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지금 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 이렇게 앞에. 그죠? 제 말 알아듣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항력, 인주 발생 시기하고 요거 새로운 소유자, 요 소유권 이전 등기 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고. 얘가 빨라야 된다고. 그다음 선순위 저당권 말소 기준 보다 앞에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고. 임차인이. 그래야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 볼게요. 이제 쭉 내려오면 1, 2, 3 보이잖아요. 요거 보고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 세 개는 반드시 갖춰야 돼요. 이 세 개는 무조건 판례인데 항상 많이 물어봤던 판례 중을 모은 거야. 첫 번째, 전차인. 직접 점유자 주민등록을 마칠 때 임차인도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요게 간접 점유자거든요. 점유자.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 잠깐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판례거든요. 판례인데 자, 이렇게 돼 볼게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 임차인이요, 갑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누구에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차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보이신가요? 근데 만약에 주인이 바뀐 거지. 새로운 사람에게. A 신소유자. 그럼 대항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대항력은 요 직접 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요 임차인 간접 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래야 대항할 수 있고 얘도 대항할 수 있느냐? 누구 앞으로 인주를 갖춰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야.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전차인. 직접 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갖추면 얘도 당연히 대항력이 생기고 얘는 인주가 없더라도 같이 대항력을 가져요.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요건 주임법이나 상임법이나 전부 다 같은 판례입니다. 이 판례 자체가. 여기 보면 전차인 보인가요? 전차인 직접 점유자. 그래서 직접 점유자 앞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인주. 인주를 마쳤다 이 말. 직접 점유자 앞으로. 그럼 임차인은 간접 점유자죠. 그럼 이 사람은 인주를 갖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이 대항력을 갖는다고. 이 사람이 간접 점유다.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직접 점유자 앞으로가 아니라 누구 앞으로? 간접 점유자 앞으로 인주를 갖춰야 같이 대항력을 갖는다. 그럼 틀리다고. 반드시 누구 앞으로 해야 돼요? 직접 점유자 아니면 전차인 앞으로. 요걸 좀 기억해 주시라고. 자, 두 번째. 자, 요 판례도 참 어려운 거예요. 기존 주택 소유자가 보인가요? 소유자가 매도한 후에 계속 거주시 이렇게 나왔죠. 자, 요건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이 판례들이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자, 요게 뭐냐면, 자,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예요. 이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한 거예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겠지. 그럼 인주는 소유자로서 인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 집을 판 거야. 누구한테? 을에게. 이게 매수인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기 요 원래 소유자였던 사람이 여기서부터는 뭘로 바뀌는 거야? 자기는 그냥 임차인으로 여기서 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인주를 뺐다가 다시 들어오진 않잖아, 여기서. 그럼 뺐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가지니까 임차인다 하고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뺄 거라는 거지. 그냥 계속 살 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인주는 뭐야? 소유자로서 인주인 거고 그 이후부터는 뭐야? 임차인으로서 인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시점이 언제냐가 궁금한 거지, 이게. 그랬더니 판례가 요 매수자 있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거 아니야. 5월 1일 날.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5월
2일. 이 사람 등기 다음 날부터 2일부터 대항력을 갖는다. 임차인으로 봐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기존 주택 소유자가 매도한 후에 계속 거주 시 자, 매수인 명의로 뭘 갖추면 소유권 이전 등기 2일이란 말 보여. 2일? 2일이 뭐야? 다음 날부터. 이게 다음 날. 근데 다음 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보이신가요, 지금? 이렇게. 자, 그다음에 낙찰 후에 종전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럼 당연히 낙찰 대금을 완납하면 대금을 납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즉시 요금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 전차인인데요. 임차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하는데요. 요 판례는 기억할 필요가 있네요. 요 판례도. 요게 어떤 거냐면, 자, 올라가 볼게요. 요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임대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A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을이라는 사람에게 임차인이에요. 그 임대차를 살고 있다가 5년 뒤에 분양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는 아파트 있죠. 임대가 살다가 5년 뒤에 매수하는 조건이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데 회사를 발령을 받아야 돼. 그럼 주소를 빼버리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은 회사를 딴 데 가야 되잖아.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그럼 집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여기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차를 한 거지. 얘한테 이렇게 지금 들어와 사는 거지. 그러면 누가요? 임차인 나중에 5년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죠, 이젠. 소유자니까. 그럼 이 전차인으로 들어와 있는 병은 언제부터 임차인으로서 인주를 갖게 되느냐? 요게 문제가 된다고. 이게 그때는 뭐라고? 요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날 있죠, 이거. 그날 같이 대항력을 가져요. 요건 즉시. 요건 다음 날이 아니에요. 즉시지. 여기가 다음 날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이길 날 갖습니다. 그러면 이건 X가 돼요. 이건 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됐죠? 그럼 요거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까지 놔두고. 자, 우리 혹시 마스터북 가지고 있나요? 마스터북이요. 한번 봐볼래요? 마스터북을. 자, 주택 임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 이 대항력이에요. 주임법, 상임법. 인주 보여요? 다음날 0시. 그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요? 인사. 요건 인사죠. 사업자 등록. 요건 다음날 0시. 여긴 인사. 여기 인주. 이렇게 외우는 거라고. 인주, 인사, 대항력이에요. 다음날. 똑같아, 다음날은. 이건. 자, 그 다음에 넘어와 볼게, 이제. 여기 넘어오면 뭐가 있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밑에 요 15개가 쭉 넘어가 보면 요게 대항력이 관련된 부분이고 판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자, 한번 봐볼게요. 여기 봐봐요. 요건 동그라미 치고 한번 보게요. 힘들진 않죠? 힘드나요? 아니, 하여간, 힘들죠. 수업하고, 아니, 뭐, 일하고 돈 벌고 와서 여기 앉아있는 게 힘들죠. 쉽진 않지.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남의 돈 벌기가 쉽나요? 어디. 그죠?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 참, 근데 참 나중에 내가 젊은 날 돌아가면 절대 안 하고 싶어요. 결혼도 안 하고 싶고, 애도 안 낳고 싶고, 그냥 혼자 자유롭게 살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 직장도 안 가지고 덜 먹으면 되죠, 뭐. 그냥. 아니, 제 생각에. 자, 미등기 보이죠? 무허가 건물로 주임법에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이게 상임법은 돼야 안 돼요. 상임법은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온다니까, 이게. 그 다음에 여기로 아까 내가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준한다 그러는 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거용이냐 아니냐. 실질 용도로 간다. 여기다가 공부상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안 돼요. 실질 용도로 따지는 거지. 눈에 보인다고.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요거 기억하세요.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된다 그랬어요. 꼭 소유자이어야 된다 그럼 틀려요. 강남에 가보세요. 그렇죠? 소유자는 어디가 있어? 전부 다 저 애국 나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인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상관없다 이거지.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 단 무단으로 임대차 한 경우는 이건 적용이 안 돼요. 여기서는. 알겠죠?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적용이 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주택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 아까 담배가나 수퍼 같은 데 있잖아요. 이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이 되지만 요거 봐요.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했다. 원래가 비주거용이잖아요. 보여요? 여기는 주거용, 주거 이외니까 주거용 건물을 개조한 거고 여기는 비주거를 개조한 거고 다르죠. 출발점이. 응? 아, 주거를 개조해가지고 상업용 지금 일부를 쓴다니까. 여기는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는 거고. 그럼 안 된다고. 이건 되는 거고.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르다고 지금 상황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미등기 전세, 요 미등기 전세 적용된다. 전세금 보증금으로 가고요. 자, 중소기업 적용된다 안 된다? 이건 적용이 돼요. 근데 만약에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냥 법인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요? 예, 법인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건 영리법인이거든요. 영리법인데 영리법인 중 중소기업만 되는 거야 이게. 대기업 같은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채권회수 보여요? 이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주임법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혹시 이게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그 전세권 같은 거 있죠? 전세권 기억나려나? 전세권에 가면 그 기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거기는 가능해요. 이게 채권 회수. 이건 여기는 되는데 여기 주임법은 안 돼요. 소액을 받으려고 이 주임법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기존 채권이 뭐냐면 빌려준 돈. 그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가름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란 말이에요.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일시사용 임대차 보호법 명백하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일시사용 임대차가 뭐예요? 일시사용 임대차가요. 아까 모텔, 호텔 이런 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영리법인은 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 영리법인.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주택 임대차로부터 요건 채권 회수만 양수받은 채권 양수인은 우선 변제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채권 양수인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볼 거야. 여기가 금융기관 아니면 여기가 은행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가능해요. 우선 변제가. 여러분들 혹시 은행에 가서 그 전세금 대출 같은 걸 받잖아요. 근데 전세금은 보통 2, 3억씩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금이 아니지. 임차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요. 그럼 임대차는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지금 이걸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잖아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야. 채권 양도로. 임대차는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처럼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세금 요거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잖아요. 지금 기간이 끝나면 그걸 은행이 가져가는 거야. 은행이. 그리고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 임대차는 등기가 안 된다니까. 등기를 안 해준다니까, 집주인이. 그럼 은행에서 돈 빌려주잖아요. 그럼 뭘 믿고 빌려주겠냐고. 임차인? 뭔 임차인을 믿어요. 뭐 꼬락서니가 말도 안 되는데. 누굴 믿어요? 보증금. 그 보증금을 믿고 빌려주는 거라니까?
그럼 원래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갖잖아요. 그걸 양도받는 거야. 누가?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이 가져가면 되는데 얘가 채권 양수인은 일반인도 말하는 거거든. 일반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문에다가 금융기관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건 되지만 요 일반 채권자는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는 적용될 수가 없다. 근데 여기가 금융기관이 들으면 맞는 지문이라고 이게. 이거 엄청 유명한 거예요. 시험에서 몇 번씩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했네. 그럼 뭐 임차권 등기가 되면 등기잖아, 이건 등기. 그죠? 즉시 대항력 우선 면제를 당연히 갖습니다. 등기는 그날부터 효력이 있거든요. 등기는 다음 날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그죠? 마침 그 얘기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날부터.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이 된 걸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시는 물론이고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이 돼야 돼. 이 계속 존속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 개시 등기란 걸 해요. 원래는 경매 개시 기입 등기라 그래요. 그냥 경매 등기라고 할게요. 제가.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가면 경매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 집주인한테 배당받을 거, 돈 받을 게 있으면 배당 신청하세요. 배당 신청하세요. 그러거든요. 여기가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 그래. 돈 신청해라고 배당 받으려면. 그러면 요 인주 있잖아요. 인주가 여기서 갖춰야 돼. 아니, 인주화까지 써버릴게. 그냥 인주화. 여기까지 갖추고, 요 경매 개시 등기 전에 갖춰야 돼요. 그리고 요 전에 갖춘 다음에 요게 여기까지 계속돼야 돼요. 배당 용구 종기일까지. 중간에 주소를 빼버리잖아요. 그럼 우선 면제, 대항력 우선 면제가 싹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이걸 꽤 계속적으로 이 계속이라는 의미가 바로 요거예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도 주민등록도 여기에 대항력이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 있잖아요. 임차인 안 들어오고 가족이 들어온 거야. 가족이. 동거하는 가족이. 그럼 가족이 전입신고를 했잖아요. 아들 거든 딸 거든. 그럼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았죠? 꼭 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고. 아니면 같이 살다가 임차인이 주소를 빼버린 거야. 근데 가족은 지금 남아있는 거야. 그럼 계속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는 거야. 가족들도 주민등록이.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대항력은 간접점유할 때 누구 앞으로가 인주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아니, 직접점유자. 전차인이 누구야? 직접 점유자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인주를 가지고 있으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그래서 직접 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으면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나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요것들이 다 또 판례예요. 쭉 읽다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좀 쉬었다 오세요. 이제 한번 더 보게 이제.